안녕하세요. 김경현입니다. 제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홍보의사 자격으로 내년 1월 2일에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분들을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중 기호 1번 김태구 후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로 후보 1번 김태구입니다. 저는 현재 16개 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 회장과 강원도 의사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모든 후보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인터뷰는 후보님들의 평소 생각과 의료에 대한 철학을 들어보기 위해서 사전에 어떠한 질문지도 드리지 않았고요. 최대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5분의 후보님들께 모두 똑같은 9가지 공통 질문을 드릴 예정이고 대답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따로 코멘트하거나 평가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평가는 영상을 보시는 회원님들께서 투표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통질문 외에 후보님들마다 민감하게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개인 질문을 먼저 드리고 공통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김태구 후보님께 드릴 개인 질문은 사실 다른 후보님들과 다르게 김태구 후보님은 크게 논란거리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무슨 개인 질문을 드릴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일부 의견으로 의협 회장이라는 자리는 교수, 봉직이, 개원이, 전공이 이렇게 다양한 직역을 대표해야 되는데 후보님께서는 너무 전공의 단체에 휘둘리는 게 아니냐 하는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마 일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허나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처음 맡았을 당시에 이 문제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항상 되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전공의협의회와 의대생들의 뜻을 존중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풀어나가자가 당시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50분 정도 계셨는데 그중에 전공의 협의회 단체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각 직역의 대표자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교수님들, 봉직이 다양한 직종에 많은 분들이 계셨죠.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고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해서 저희들이 대외적인 메시지를 내왔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의사협회와 저희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기성세대의 전공의협의회나 의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의 벽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 집안은 그런 불신의 벽을 해소하고 현재의 저희들이 스탠스를 취하기까지는 부단히 많은 노력과 함께 그들의 뜻을 제가 많이 존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존중과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현재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과정을 아마 외부에서 볼 때는 전공협의회에 너무 휘둘리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당시에 그 많은 직역의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만의 목소리를 존중한 것이 아니라 전체의 목소리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조는 제가 협회장이 당선되더라 그래도 지켜나갈 것이고 지금도 그와 같은 기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직역과 소통하고 화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제가 협회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 그런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공협의회에 휘둘린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처음 가졌던 어떤 본질과 조금 벗어나고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그 다음 공통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5분의 후보님들께 완전히 똑같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온 질문지를 그대로 읽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후보자님과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의사사회는 좀 정형화된 코스라는 게 있어서 어떤 직역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면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이나 성향 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후보님들께서 과거 의과대학 졸업 후 이때까지 거쳐오신 직역과 경력을 들어보는 게 회원분들의 선택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 의과대학 졸업 후 거친 직역들 그리고 주요 경력에 대해서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25년간 의료계 일에서 한 번도 아니 하루도 벗어난 적이 없이 오로지 의료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제가 춘천시 의사에 개원하고 있는 개원이로서
당시 의학분업이 진행되는 시기에 강원도 의정투 대표 연설자로서 아마 의료계의 첫 일을 아마 시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시의사의 모든 보직들을 다 거치면서 일했었고 그 이후에 대한의사협회의 중앙이사라든지 대의원으로서 역할을 또 충실해 왔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 있어서 2014년 원격으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때 강원도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함께 참여해서 당시 홍보본부장을 맡아서 원격 의료에 대한 준비 과정을 제가 도맡아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간호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또 당시에 제가 볼 때 막아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마치고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비대위의 내외협력본부장으로서 국회 활동을 열심히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올 초 정부가 2,000명 정원을 발표했을 때 그 힘든 시기에 누구나 이 문제는 풀기가 어려웠다고 했을 때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3개월간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니 저를 위해서 미래 세대의 전공의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서 비상대책위원장의 본분으로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제가 25년간 의료계 일에 종사하면서 쭉 해왔던 그런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의료대란은 올해 초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시작이 됐는데 현재 수능이 끝났고 몇몇 대학들은 수시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대생들의 99%가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급이 불가능한데 신입생 4,500명이 더 입학하게 된다면 의대 교육에 큰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또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협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후보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수능, 수시, 정시 문제가 아마 진행되고 나면은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일찍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결국은 아마 시간이 정부의 편일 것이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사실 지금 이제 수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발표가 거의 다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자꾸 반문하시는데 저는 현 시점에서는 정시 모집을 중단해야 되는 게 가장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정시 모집이 진행되면은 우리가 대학에서 교육적인 부분이 불가하다는 걸 수없이 이야기를 드렸고 현재 그런 시점입니다. 제가 얼마 전 충북대학교를 방문해서 충북대학교 병원장님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교수님과 간담회를 한 결과 현재 교육이 불가하다. 그리고 현재 강의실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듣고 정부가 이야기했던 준비와는 너무 다른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과연 내년에 신입생이 들어와서 교육이 가능할까?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모집을 중단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지금 정시 모집도 진행되고 이렇게 4,500명, 6급생까지 한 7,000명이 진행이 된다면은 저는 결국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우선은 교수님들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말씀이 계셔야 된다. 제안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된다면은 과연 그러면은 지금 현재 휴학생 그리고 유급생 또는 군대에 가야 될 학생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역복학하는 이런 학생들과의 모든 정확한 데이터를 저는 뽑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능한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받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 학생들의 어떤 질적 수준, 능력들을 결국은 대학의 교수님들이 평가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어평원의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않는 학생들을 탈락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발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무능한 학생들을 계속 6년간 끌고 가서 나중에
전공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교수님들이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된다면 대표적인 부작용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적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결국은 진행된다면은 서남어대 제2, 제3의 서남어대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수련받는 과정이 된다면은 수련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수련의 질적 어떤 보상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아마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수련이 또 가능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얼마나 많은 수련 병원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해결책 부작용이 예견되기 때문에 정시 모집을 중단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현재 그런 스탠스입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직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사직 전공의 대표로 의협 비대위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박단 위원장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박단 대표의 대표성 문제가 거론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3, 4개월 전에 의료현안 협의체 관련 문제가 나오기 전부터 사실 있었던 부분입니다. 당시에 대한 의사협회와 박단 전공의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정확한 팩트는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은 당시에 협회에서도 박단 전공의 대표성을 좀 인정하지 않는 어떤 행보가 조금 있었다. 저는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아마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거론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도 결국은 박단 대표의 대표성 문제를 제기한 듯하고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들이 전개되면서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허나 만약 박단 대표의 어떤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가 했다면 누가 제기한 건지는 정말 그 주체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정말 박단 대표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개별 전공의 협의회라든지 지역 전공의 협의회에서 전공의 대표들 아니면 전공의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단 대표는 대표성이 없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문제 제기가 모여져서 결국은 어떤 전공의 대표들의 총회를 통해서 대표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일부가 나 박단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나와 같은 뜻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쟤를 대표로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대두된다는 것은 저희 의료계 내부의 어떤 분열을 오히려 핵책하는 거고 전공의의 어떤 지금 현재 스탠스를 확고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일련의 어떤 엄해성 발언이나 좀 개인적인 어떤 발언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의료대란의 핵심은 대학병원 전공의 선생님들이 사직을 한 거죠. 마음이 정말로 완전히 떠나버린 선생님들도 있고 현재 상황이 바뀐다면 다시 수련을 받을 용의가 있는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신입 전공의를 모집하고 있지만 지원율이 10%도 안 되고요. 의대 교육과 마찬가지로 대학병원의 수련 시스템도 지금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 같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협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지 후보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사직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공의 어떤 수련 시스템에 저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공의 특별법이 마련돼서 일부 전공의들의 어떤 수련 시간이라든지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수련 시스템의 어떤 문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나간 것도 사실 현 수련 시스템이 지속된다면은 또 그리고 현 의료의 시스템이 그대로 지속되는 항도 내에서는 그들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떠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된다면은 이런 수련 시스템 개선이 가장 1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의 1번이 수련평가위원회에
독립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잘 아시겠지만은 수평위가 독립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허나 보건복지부 산하의 병원협회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협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임금의 값상 노동력을 전공의로 하여금 해서 병원이 유지되게끔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또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전공의 티오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병원협회에서 결국은 관여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제대로 된 전공의 교육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협회장이 되면은 가장 중점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수련평가위원회의 독립성 문제입니다. 결국은 수련평가위원회가 독립이 되어야만이 전공의들의 수련 시간부터 모든 처우 개선부터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련평가위원회 내부적으로 그들의 전공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지금 현재 다양하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아시다시피 수련평가위원회의 전공의가 2명인가 3명인가 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제대로 된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수련평가위원회의 어떤 역할도 저는 의문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전체적으로 우리가 맞물려서 수련평가위원회 수련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이 되어야만이 떠났던 전공의도 내가 필수과에 가서 내가 수련받을 환경이 되구나. 내가 수련받고 나선 전문의로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노력해서 간다면은 나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되지 않는다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래도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설사 돌아오더라 그래도 현재 시스템에서 저는 더 발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개선을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번째 질문은 좀 민감한 내용입니다. 현재 사직 전공의 선생님 2명이 블랙리스트 유포에 의한 스토킹 혐의로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후보자께서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회장이 되신다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블랙리스트 사건은 상당히 저도 마음 아프고, 이러한 일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2,000명 정원을 발표하고 사실 아주 폭압적인 행정명령부터 구속 수사까지 언급하면서 거의 전공의들을 악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자리를 떠났던 거죠. 그런데 떠난 과정에 있어서 일부 아마 여러 가지 저는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복귀한 전공의들은 전공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러한 부분도 전공의협의와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지 말자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아마 일부 전공의 선생님들이 아마 이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아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의견이 맞지 않은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인간사에서는 충분히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도식화되고 또 서로 간에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어떤 상처를 주는 말들, 그리고 그런 리스트가 돌무레해서 정작 복귀했던 전공의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좀 나쁜 생각까지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정부의 문제를 저는 더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정부가 잘못했다 한 손 치더라 그래도 이러한 부분을 또 행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볼 때 이러한 부분이 일부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도 사실은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과연 구속수사까지 할 것인가의 부분은 또 다른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속수사가 돼서 면허 취소까지 간다면 그거는 그
구속 수사된 전공의의 인생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협회장이 된다면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 구속 전공의가 본회에 돌아와서 이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협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또 어떤 심적 타격을 받으셨던 분, 그들 전공의도 또 저희 회원이고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함께 안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6번째 질문은 의료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간호사의 골막천자에 대한 2심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시켰습니다. 비단 이번 케이스뿐만 아니라 PA라고 불리는 많은 전문 간호사분들이 의료 현장의 애매한 위치에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해왔었고 올해 2월 시작된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고 8월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어느 정도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의협 회장 후보로서 PA 간호사 제도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PA 간호사 문제는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수련병원 간에 많은 토론이 진행되었던 부분입니다. 일부에서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던 곳도 있고 일부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체할 목적으로 PA를 합법화했다는 거죠. 저는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가 PA 제도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저희들이 분석했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정부는 무조건 정책을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이해 당사자인 저희 의료계와 상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들어버리고 시행하고 저희들은 그냥 따라와라가 그동안에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PA 제도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 PA 제도를 합법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전공의들을 대체할 목적으로 이런 PA 제도를 합법화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법제화가 된 상황에서 그러면 협회장으로서 의협의 역할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결국은 시행령을 우리가 어떻게 고치고 PA 제도가 과연 면허의 영역을 벗어났을 때와 벗어나지 않았을 때의 어떤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책임 소재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런 거 없이 진행되어 버린다면 결국은 우리가 중요시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그러면 의사의 책임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저는 어떤 어떤 기준이 없다면은 이 제도는 상당히 실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PA 제도는 시행령 부분에서 저희 협회가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내고 제안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째 질문입니다. 올 초 정부에서 의대 증원과 함께 필수 의료 4대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4대 패키지의 핵심은 현행 해별 수가제를 대체할 수 있는 가치 기반 지불 제도를 기관 단위로 도입하고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 진료를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박민수 차관이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시킬 거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필수 의료 4대 패키지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필수 의료 4대 패키지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 패키지 내용을 보고 첫 마디가 썩은 당근을 의료계에 던졌다 저는 그렇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4대 패키지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은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여기저기서 들었던 내용들을 그냥 짜 맞추기 식의 어떤 형태밖에 안 됐다고 저는 당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근책을 던지면서 더 하고 싶었던 것은 의대 정원 문제를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당근책으로 제시했지 이 하나하나의 문제는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어느 한순간에 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열식의 정책을 펼치면서 대단하게
우리 의료 제도의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고 정부가 저희들한테 믿기식의 어떤 상품을 던졌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수가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 건강보험 제도가 향후에 얼마만큼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먼저 논의를 해야 됩니다. 자,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런 모든 문제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결국은 수가입니다. 즉, 돈이라는 거죠. 그런 수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한 해결책이 없이 그냥 현재의 수가 제도 하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들이 저는 행위별 수가 제도에서 총액계약제라든지 가치기반 지불제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국식의 편법식의 총액계약제를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말은 좋습니다. 뭐 가치기반 질 향상 허나 그 내면에는 더 많은 수가를 올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야 될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현 시스템, 즉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이는 형태의 수가 지불 체계를 가져간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허나 저희들은 이러한 지불 체계 개편에 대한 거나 지불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회도 많이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또는 제안들을 해야 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정부가 이런 제도를 제안하고 하는 내면에는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서 더 이상의 지불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제도를 가져가겠다는 거니까 이런 제도들이 그래서 문제라고 우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혼합진료 부분에 대한 건데 이 혼합지도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이나 저희 의료계가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약 원가의 70%밖에 안 되는 보험진료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비급여 부분이라든지 이런 혼합진료가 가능해야만이 병원이 정상적인 구조, 정상적인 활동이 되는 거죠.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료 시스템은 박리담회식, 저수가의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건건히 버텨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개편하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혼합진료, 즉 비급여 항목이 주가 되는 안과라든지 정형외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결국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보장성 강화가 낮으니까 이 부분을 손대면은 결국은 보장성 강화가 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손대면은 의사들이 이쪽 부분으로 유입되는 걸 갖다 막을 수 있겠다라는 아주 단편적인 생각에서 이런 혼합진료 금지라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혼합진료가 왜 나쁜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하시고 나서 렌즈 같은 거 고가의 렌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고가보다는 환자의 니즈에 필요해서 하는 거지 선생님들이 그걸 갖다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고가의 렌즈를 쓰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렌즈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좋은 렌즈를 사용하는 것도 저는 환자분의 요구가 있다면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들도 또 그렇게 원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부분만 봐서 이렇게 혼합진료를 금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로 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너무 획일적이고 편법적으로 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8번째 질문입니다. 앞선 질문과 약간 겹치는데 현재 건강보험 제정이 4년 뒤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의사분들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현재 의료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의료제도를 봤을 때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비율 그리고 보험제도의 다양성과 포괄성 또는 보장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의료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후보님이 보시기에 현재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떤 형태의 의료제도를 도입해야 할지 후보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처음 말씀드렸듯이 아마 저희 건강보험 제정이나 건강보험이 아마 현 상태대로 간다면은 아마 지속 가능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결국 이제 고령화 인구가 지금 더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출산율이 상당히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험료를 내는 어떤 인구들도 줄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20%를 지금 현재 계속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박리담회식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이 병원을 많이 내원할 수 있는 경증 환자들이 내원 어떤 이용의 제한 없이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전 유지가 어렵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가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먼저 사실은 고심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고심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 그렇다면 결국 이런 보험 체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께서 그만큼 더 부담하셔야 유지가 되는 체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에게 더 부담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게 정치적인 목적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보험료율을 상한선 8% 9%에 있는 걸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내가 적정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적정 부담이 된 상태에서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게끔 적정 수가를 책정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이 지금 단순하게 현재 의료 제도로 현 상태를 유지해서는 우리가 고갈될 것이다. 그럼 뭔가 새로운 어떤 대체 시스템, 의료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보험 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 구조에서 형성된 겁니다. 거기서 현재 시스템에서 획기적인 의료 제도가 변경되거나 어떤 의료 시스템이 바뀔 수 있느냐? 저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의료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먼저 가야만이 우리가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 의료 제도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과연 이런 지불 제도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논의는 해야 됩니다. 논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순하게 논의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 의료 시스템 그리고 환자분과 공급자와 가입자의 다양성 그리고 현재의 공급자와 가입자가 계속 현 상태대로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데이터에 입각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제가 어떻게 하겠다, 제가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정책팀 그리고 의료정책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정책연구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우리가 정책을 제안하고 그걸 법제화해서 의사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과 부합된다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도 알려야 되고 홍보하면서 그런 방향의 하나의 큰 틀을 만들어서 저는 가는 게 협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9번째는 의협회장 후보자로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의사 회원 여러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존경하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 올 한 해 너무 힘든 여정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힘든 여정에 전공의와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이 좀 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의사협회는 회원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진료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는 대한의사협회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회원들이 대한의사협회를 걱정했다면 이제는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여러분을 위한 협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의료 대란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현 시점에서 풀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미래 의료 주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정부에서도 과연 전공의들을 복귀시키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게 목적인지 명확하게 정부는 밝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현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가 개운이 단체라는 오명과 직역 간의 이야기를 하나로 뭉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저는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내부의 논란을 가속시키기 위한 거지만은 그럼 과연 우리는 그러한 회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구조였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각 직역, 지역, 전공의 의대생 모두의 의견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 내에서 의견이 모아진다면은 그것이 대한의사협회 하나의 제안이 되고 정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원 목소리를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직을 강화해서 뭉치겠다. 그래야만이 지금 이 험난한 시기에 저희 대한의사협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대한의사협회의 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많이 그런 위상이 격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정책을 선도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다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부적인 어떤 많은 문제도 같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내부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또 같이 서로 합심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저는 대한민국의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저 김태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한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협회장에 출마를 한 것입니다. 향후 의사를 위한 협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목적이고 지금 현재 의료 교육의 정상화, 수련 과정의 정상화 같이 맞물려서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것들이 25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항상 회원들이 어려울 때 누가 그 자리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적임자가 이 사태를 해결할 적임자가 누군가는 아마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답이 저 김태루가 보시면은 저한테 적극적인 지지와 투표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김태구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시는 기호 1번 김태구 후보님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회원님들께서 그 선거를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후보님도 오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